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만사를 다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또 귀한 책 쓰시느라 고생했던 그 시간들 다시 되새기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순빛 청파 북토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소개는 이따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전 사회를 맡은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빛 청파 북토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북토크는 5월 31일 금요일 바로 이곳에서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최종원 교수님의 신간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인문주의자의 읽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북토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앙산한 저 나무에도 언젠가는 잎이 피겠지. 맞춤법을 일부러 어그러뜨리면서 특이한 서체로 편집한 이 표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쵸? 특히 알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베이지와 노란색의 이 레몬의 이 중간 어떤 색채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이 그림 또한 눈길을 끌고요. 무엇보다 이 마지막에 이 하단 쪽에 있는 김복동의 그림을 잇는 김지현의 그림과 글이라는 부제가 대체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더욱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 책의 작가 김지현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좀 어색하고 늘 일상에서 뵙던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장마 중에 비가 오지 않는 오늘이긴 하지만 이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써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 북토크를 하게 된 경위는,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또 우연찮게 이 책이 나왔던 거를 알게 되시고, 엄청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사실, 이제 한 달 뒤죠. 8월 14일이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그때 1992년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제 8월 14일 날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위안부의 증인이 여기 살아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린 날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이 돼서 이제 광복절 전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꼭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 기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목사님이 적극 추천하셔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조금 됐는데요. 2021년 한참 코로나일 때 나왔었는데요. 이게 연단을 쓰거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정말 어색한데 그래도 좀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 그림을 알리겠다고 책을 냈는데 뭐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다희 목사님께서 파일을 하나 열어주실 건데요. 제가 문득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김복동 할머니나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맥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책을 좀 만들고 공유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사실 저도 김복동이라는 이름과 할머니의 얼굴을 매칭시킨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위안부라는 뭉뚱그려진 그룹을 알지 개개인을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개개인이 맞이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개인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김복동 할머니의 얼굴과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혹은 뭐 정신대, 종군 위안부 등등 용어를 섞어서 쓰기에 마련이잖아요. 이 용어가 정립이 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학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책 북토크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라고 텍스트를 준비했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926년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소천하셨어요. 그 사이 일생의 어느 정도는 행복한 딸로 14살까지 사셨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이제 속아서 끌려가셨죠. 일본 군수공장에 군복 만들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끌려가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8년을 떠돌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신 게 22살 되시던 때예요. 그리고서 양산에서 잠깐 머무시다가 나중에 부산 다대포라고, 해운대 말고 다대포 쪽에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거의 사셨거든요. 그리고 1992년,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 증언 이후 1년 후에 그 정신대 피해 신고 전화를 통해서 나도 그 증인 중에 한 명이요라고 신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국내외 여러 학회에서 이제 증언가로서, 이제 생존자로서, 피해자로서 증언을 하러 다니시게 돼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커밍아웃 하시는 게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이 끊어지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이렇게 혼자서 또 이렇게 다대포에서 횟집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0년도 정도부터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죠. 그리고 서울 올라오셔서 서울 연담동에 있는 평화의 집에 머무시면서 수요 집회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인권운동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김복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권운동을 시작한 2000년대는 아베 정권의 극우적인 발언들이 막 창궐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참으면 안 되겠다,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혼자서 살기를 원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안고 연단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용감하고 강하신 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그렇게 연단에 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이제 그 다음 컷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머니의 사진들이 진짜 곱고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피해 증언을 하고 이제 여성 인권 대회에서 이제 증언을 하시는 모습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후원 1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희생자를 위한,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그런 연민 헌신에는 정말 제일 먼저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비기금이라는 걸 설립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성폭력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하셨고, 거의 전 재산을 다 좋은 사회 활동에 환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냥 일단 이미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천차 수요시위 집회 때 기원옥 할머니와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사진 찍으신 모습인데요. 천차 수요시위, 그러니까 수요시위의 정말 아이콘이셨죠,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고, 이때는. 지금 가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있기 좀 힘든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될 것 같은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던 걸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일조선학교 마지막으로 도우시고 전 재산 기부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상금을 어디선가 인권상이나 여성 운동가상 이런 걸 받으시면 거의 전액을 다 기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기부하는 삶도 정말 아무나 따라 못하는 대단한 삶을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김복동의 말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죠.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는 말인데 처음에 저게 엄청 자신만만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점점 곱씹어보면 누군가가 따라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정말 요즘처럼 막막한 시대 상황에서 엄청 큰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늘 자유롭게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다, 죽으면 나비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세운 그 장학재단 이름도 나비기금입니다. 그래서 뭐 우간다나 아니면 베트남, 로힝야 난민까지 등등등 정말 피해 여성이 있는 곳에 정말 도움의 손길을 닿게 하기 위해서 나비기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김복동 할머니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영화 뭐 낮은 목소리 2나 아니면 영화 김복동으로도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군 위안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군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를 자발적으로 따라다닌다라는 뜻이 있어요. 종군 기자처럼. 근데 이건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종군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가 않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용어는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대라고 사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도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 다 알고 계시죠? 정신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신대가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천황을 위해서 몸을 자진적으로 바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정신대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이 정신대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작은 따옴표를 붙인 위안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이건 역사적인 의미를 그 위안부라는 것 자체를 영어로 번역한 컴포트 오먼인데 이게 사실 그 일을 겪으셨던 분들한테는 컴포트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적절하지 않은 말이지만 그 당시 자체의 역사적인 의미를 넣기 위해서는 이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따옴표를 넣은 위안부라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작은 따옴표에 넣은 위안부. 그래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로 바라볼 때는 사실 이게 그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세계 학회에서 이제 정해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뭐 거부하시는 할머니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쓰기는 어렵지만 학술적으로 이 제도를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 김복동의 희망이나 아니면 그 정의기억연대 혹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아카이빙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충분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이 정도로 먼저 바탕을 깔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가면 되게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만들 때 저는 사실 일본 이런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정말 오랫동안 해온 활동가분들 계세요.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중국에 계신 분, 정말 이름 없는 오지에 계신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시고 기금 전달하시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해온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연이 닿아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아니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딱 그만큼 하자. 내 체력이 닿는 한 이어달리기 하듯이 내가 달릴 수 있는 만큼만 달리면 또 누군가가 희망을 잡고 따르듯이 누군가가 와서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주겠지. 또 기억해주겠지. 이렇게
기억을 조금씩 이어가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가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업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대한 인트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그동안 사시면서 생년월일이 똑같은 분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경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드문 경험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앞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런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분을 저도 살다가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놀랍게 같이 뭐 나이를 묻고, 그 다음에 학번을 묻고, 그 다음에 띠를 묻고 했는데, 둘 다 75년생인데, 93학번이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경험이었고, 맞춰보니까 생일도 똑같아요. 별자리 알다가, 이렇게 추적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극 평론가 정수진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적 글쓰기, 예술적 글쓰기를 전담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작가님께서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본인의 프로필을 전혀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서 이 북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김지연 작가는 홍익대학교하고 그리고 같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신 전업 작가십니다. 관심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목소리, 기억, 풍경 이런 것들이고요. 2020년 책을 만들면서 준비한 개인전, 이어진 이야기, 그리고 2024년 어디에나 있었던 이런 개인전 이런 제목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제목이에요. 이어진 이야기, 어디에나 있었던. 특이한 제목이고 굉장히 몽상적이기도 하고 존재론적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7회의 개인전을 열어서 작품을 전시한 바 있고요. 다수의 단체전을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작가님 이 책을 보면은 신기한 것이 김복동 할머니도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 잠시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거 날카로운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게, 왜냐하면 보통 이 책의 수익금의 전액은 어디에 기부됩니다라는 형태로 보통 이 책들이 만들어지거나 위안부 기금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출판사 대표님도 그렇고, 그냥 어떤 후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당당히 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보문고 알라딘 온라인으로 검색하시면 저자 김복동 씨 치면 이 책이 유일하게 뜹니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할머니 저작권으로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권쯤은 할머니가 그렇게 수많은 증언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책 한 권쯤은 할머니 이름으로 된 책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정말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딱 질문해 주셔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걸 질문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 얘기는 안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학번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가 제법 또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그 대학생들한테는 좀 인구의 회자가 되었던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렸던 낮은 목소리 2 기금 마련 콘서트 사회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인연들이 계속 몽실몽실 피어나면서 저희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재밌어질 것 같은데 할머니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수요 시위에 몇 번 그냥 익명으로 당연히 그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었고 연단에 서서 외치는 연설을 하는 할머니를 뵌 적은 있는데 사실 솔직히 그게 김복동 할머니였는지 길원옥 할머니였는지 그때는 얼굴과 이름을 매칭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근데 뉴스에서는 뵀었죠. 뉴스에서는 할머니가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으로 나오신 거를 2000년대부터서는 봤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그 뉴스를,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듣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게 되셨던 어떤 계기, 굉장히 분명한 거, 그냥 마음 말고요. 네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자세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자유롭지 않은 육아의 삶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오전 시간이 비게 된 거예요. 오전 시간에 나도 남들 갔던 책 모임 이런 거 가고 싶어 막 이런 열망에 불타올랐는데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상암동 홍대 이쪽이었어요. 근데 그 홍대에서 여성시 읽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이런 데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야. 딱 아침 9시 반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도 너무 딱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꼭 해야 돼.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고 일주일에 한 번 여성시 그 당시 출간되는 현대시부터 좀 유명한 분들 시까지 해서 매주 모여서 한 권씩 읽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 모이셨던 분들 연령대는 제 또래도 있었지만 저보다 약간 다 몇 살 위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삶의 이야기가 시의 해석으로 이렇게 녹아들면서 정말 풍부한 모임이 됐었는데 그때 그 시 모임의 리더를 하셨던 분이 이 출판사 대표님이시고 이것도 또한 데스티니. 네, 데스티니.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랑 나중에 이제 연이 계속 닿으면서 이제 이 책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하필이면 김복동 할머니의 말과 그림이었을까? 지금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모임에서 자꾸 돌아가시는 이제 생존자분들이 거의 남지 않으시잖아요.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남긴 어록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김복동 할머니의 이 어록에 대해서 한 번쯤 모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막막했지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뉴스 기사로만 그냥 나오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권의 책이 된다든지 어떤 문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때 모임하셨던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저한테는 진짜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게 데스티니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부채의식이 좀 있어요. 저희는 좀 심하죠. 90년대 초반에 그 여학생으로서, 여대생으로서 그 불거졌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왜 그녀들이 할머니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뒤늦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어서야 드디어 가족이나 혹은 개인사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어느 시점, 자식을 다 길러내고 가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자신의 성을 잊을 수 있었던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되게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요 시위에 잠깐씩은 갔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 삶으로 끌고 들어올 생각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뉴스가 들리고 또 아베의 망언이 계속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계속 그런 마음들이 계속 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을 정리해보자. 할머니가 남겨준 것들을 정리해보자는 말이 오랫동안 이렇게 숙제처럼 남게 됐었죠. 이 얘기를 그냥
정리해 보자면 김복동 할머니의 말과 그림을 현재 존재하게 하고 싶다. 계속 존재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2019년 5월의 기억 그 얘기 네네네. 좀 듣고 싶어요. 네. 전쟁과 인권 여성 네. 박물관에서 열렸던 김복동 할머니 추모와 기억전을 직접 보러 가셨는데 네. 이제 거기서 뭔가 굉장히 그쵸. 구체적인 맞아요. 어떤 섬광 같은 그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해 겨울에 아이랑 이제 긴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1월 말에 1월 28일 날.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저는 거기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러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연달아 뭐 어쩌다 보니 부모님을 연달아 이제 짧은 기간에 잃었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놓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기 전에 그 사람을 떠나보낸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아, 또 놓쳤네. 아, 또 놓쳤네. 막 이런 마음. 아, 내가 그때 말을 모아보자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시기를 또 놓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는데 그해 5월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라는 지금 성산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김복동 할머니와 기론옥 할머니 후원으로 시작되어 건립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억이 되게 많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추모와 기억전을 열린 거를 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가서 할머니 그림을 실제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림 몇 점이나 이렇게 꽤 많이 전시가 되었어요. 그때 전시 자체는 열 점 정도가 꽤 되어 많네요. 있었어요. 예. 10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 소설가 김숨 작가의 숭고한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라는 그 유명한, 증언 소설집이 출간을 앞두고 있었는지 출간이 됐었는지 아마 그 시점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몇 마디 문장 혹은 할머니의 증언들이랑 그림이 매칭이 돼가지고 야외 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는 엄청 호랑이 같고 무섭고 막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막 대사 나와 막 소리 지르시고 막 호통치시고 혼대키시고 막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분이셨는데 그림 속에 있는 할머니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이렇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가녀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이랑 캐릭터가 이렇게 다른가? 다를 수 있나? 거기에서 일단 호기심이 엄청 증폭이 됐었고 할머니 그림을 보는데 무슨 비망록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 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증언을 하거나 연단에서 외칠 때는 사자 같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이런 섬세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그걸 생각. 한 이미지를 네. 어떻게 가장 강렬했던 이미지는 어떤 거였어요? 가장 강렬했던 이미지는 여기 있을까요? 일단 이 그림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 그림도 서사시를 외쳐야 되는 시대에 혼자서 서정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이분은 늘 어떤 종류의 끔찍한 증언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랄까 백발가 부르는 한 제목처럼 뒤돌아보니 어느덧 백발이로새라는 그림 나비가 날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꽃그림을 너무 곱게. 근데 또 그림을 보면 꽃을 그냥 정형화된 꽃, 정형화된 나비를 그리신 게 아니라 각각 달리 그리려고 되게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잎사귀의 동새, 나비의 그 통통한 나비, 날씬한 나비 다 다르게 그리셔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직접 보고 그리셨거나 아니 진짜 좋은 기억력을 끌어올려서 관찰한 것들을 그리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한 기억력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게 너무 내밀한 일기장 같은 여리여리한 그림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의 캐릭터랑 달라.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오히려 말은 강했지만 내면은 그림하고 더 닮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갑자기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할머니의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편적인 것만 알면서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전생애를 알고 이 사람의 전생애를 이해하면 훨씬 더 입체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닿을 수 있는 접점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니까 나의 할머니랑 닮았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이웃집 누군가 어떤 캐릭터하고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풍부한 입체적인 캐릭터를 내가 알게 되면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또 그때 같이 갔던 이제 대표님이랑 그래 그럼 해보자. 네, 하면 되지. 그래서 하셨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들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그래서 바로 툭 나온 건 아닌데요.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화집을 도록을 만들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도록을 만들자. 네. 애초에 합시다라고 그냥 너끈히 말했던 이유는 제가 맞장구를 쳤던 이유는 할머니 그림, 저는 이제 진짜 살면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들 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또 제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였어요. 친구들이 돈을 줬나요? 당연하죠. 돈을 받아야 일합니다. 출근됩니다. 놀랍습니다. 파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록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뭐 그림 편집하고 이런 거 일도 아니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처음에는 할머니 그림 사이에 이제 간지처럼 제가 한 무언가가 들어가는 정도.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쵸. 할머니를 빛나게 해드리는 도록을 만들겠다. 그렇죠. 나의 알바의 경험을.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해볼까요? 대표님 우리 말 모으기로 했었는데 그림도 모아볼까요? 이렇게 된 거죠. 시작은 그랬습니다. 원래 호랑이띠 여자들이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마음만 품으면 되는 줄 알고 다 하겠다 그래요. 일단. 맞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네네. 그 할머니의 그림을 봤을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미지가 있다면 그 화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공자로서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머리카락 같은 할머니의 선. 어머. 네. 그게 저희가 뽑았던 소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대표님한테도 또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흑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흑연 하면은, 이것도 흑연인가요? 네, 흑연 연필로 그린 거예요. 네. 할머니가 이제 연필을 많이 쓰시기도 했고, 근데 연필을 보면 엄청 오랫동안 축적된 그 화석이잖아요. 화석 연료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근데 그 과거에 그 수풀이었던 아이들이 죽어서 썩어서 굳어져서 탄소가 되어 나에게로 왔는데 그 시간을 빌어다가 기록으로 남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흑연을 보면 그 시간이 퇴적된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숨죽여서 살았었을 것 같은, 숨죽여서 살아온 세월 같은 게 저는 흑연을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할머니 그림을 보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 흑연에 대한 그런 마음이랑 동화가 돼가지고, 할머니 그림에서 쓴 연필 선들은 이렇게 막 문지르듯이 고운 선을 겹쳐서 그린 선들이 많거든요. 이건 색연필이지만 베이스에 깔린 연필선 같은 거는 정말 실처럼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뭔가 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발랐던 뭐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쓸어 담는 듯한 곱게 쓸어 담고 쓰다듬고 흑연을 문질러서 머리카락을 문지르듯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선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선의 느낌을. 이 여리고 고운 선의 느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퇴적의 결과인 흑연, 그리고 시간의 축적을 느낄 수 있는 선, 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증언이 아닌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 네. 또는 인상 이런 것들을 그때까지는 도록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아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예측할 만한
이제 고통의 시간이 금세 찾아오셨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원래 남의 고통을 듣는 게 또 저는 재밌거든요. 내가 겪으면 너무 힘든데 남의 얘기를 들으면 같이 웃을 수 있거든요. 두고 봅시다. 네. 언젠간 제가. 예, 고통의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그림을 사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었고, 저도 가서 그 기억전에 가서 할머니 그림 보고 통곡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박혜란 선생님이, 그 출판사 대표 선생님이 그러시는, 다 그렇게 울어. 막상 이게 직접 네, 바라보면 직접 바라보는데 울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 봐야 되겠구나, 이 그림은. 너무 슬퍼서 보지 말았고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봐야 되는구나. 이거 울고 나니까 그 그림에 좀 다가간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증언과 마음을 들여다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도록을 만들려고 했으나,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시도한 거는 바느질이었는데요. 바느질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네, 이거 네네. 이거 직접 바느질 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바느질 그 기술이 예, 홈질과 박음질입니다. 홈질과 박음질로 최선의 너무 기술입니다.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이미지는 그 전에 할머니가 그 백바리롯의 그 그림을 그대로 그 나비와 꽃을 제가 따라서,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바늘로 그리고 실로 할머니의 기억을 이어가고 따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간지의 역할을 처음에 생각하고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때 같이 서로 협업해서 작업하셨던 분이 이제 박혜란 대표님이랑 전 관장님이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전 관장님 김동희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김동희 선생님은 김복동 할머니를 진짜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해외 증언 같은 데 가면 같이 동행해서 여행하시고 수발 다 들고 거의 비서처럼 가까운, 네, 아주 수양딸 가까운 같은 네, 관계.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려주시는 게 많았어요. 네, 그분의 성격이나 평소의 습관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인 차원에서 많이 이제 여쭤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 전승된 구비문학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녀의 인생이 스며들면서. 네. 그래서 근데 그 두 분이 적극적으로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되겠다. 그럴 수 도록이 있겠다. 아니라.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나 잘못 그린 것 같아. 아,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도망가야 하나. 네, 도망가야 하나가 소 제목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겁이 났어요. 내가 과연 할머니의 그림을? 이 말이 돼요? 왜냐면 너무 살아온 공력도 다르고, 일단 네임밸류가 너무 다르잖아요. 김북동 할머니 하면 다 아는데, 저 완전 듣보잡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또 제가 이 할머니의 삶을 다 이해하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뒤에 숨어있는 서포터는 가능한데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정말 처음에는 멋모르고 호랑이처럼 덤볐다가, 깨갱 도망가고 싶어서 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 저거는 이제 초반에 그 바느질 이후에 했던 게 파나 작업이었는데. 이건 파나인가요? 네, 선생님? 이거는 파나예요. 그 얇은 니들로 긁어서, 네. 판을 긁어서 이제 잉크를 먹여서 찍는 기법인데, 그러니까, 이 선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하느라고 습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선에 대해서. 네, 선에 대해서 할머니 네. 선을 따라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막 연구하던 때 바느질도 해보고 파나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했던 파나인데 검은 바다예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할머니 증언을 듣고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부산 14살 어린 소녀가 부산항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위안소들을 거쳐가세요. 제일 처음 시모노세키 그리고 광동, 오키나와 아닙니다. 광동으로 가셨다 대만으로 가셨다가 자바, 수마트라, 마지막에 싱가포르를 거쳐서 다시 부산으로 오시는데 다 남태평양 지금은 다 휴양지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휴양지였겠어요. 거기가 다 전쟁터였죠.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를 끌려다니셨는데
낮에 움직일 수 없었대요. 폭격기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네. 그러면 할머니에게 바다는 검은 바다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캄캄하니까요. 네. 그쵸? 혹은 바다를 볼 수 없게끔 그냥 지하 선실에 음. 갇혀 있었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걸 했는데 이제 더 못하겠는 거예요. 나 이 검은 바다를 계속 그릴 자신도 없고 할머니의 길을 따라갈 자신도 없고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이걸 하고 한동안 작업을 못 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러셨을 것 네. 같은데요. 여기 다 느껴져요. 네, 한 땀 한 땀.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은 그 책에 실리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모티브로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셨어요. 한 것들이 이제 실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한 번에 이 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거의 표현 기법 연구처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할머니 그림이랑 네네. 콜라보가 될 수 있을까 네.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이 막막한 검은 바다 이후에 뭘 할 수 있을지 정말 한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대표님께 제안을 했던 게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그림을 모아서, 그러니까 저도 네. 좀 힘을 얻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림은 진짜 네네. 명랑하고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제 그 아픈 기억 전에. 네네. 할머니가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리셨던 그림들을 가지고 엽서집을 만들어 보는 걸 제가. 엽서집을 네. 먼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종류의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좀 더 할머니 그림을 네. 저도 한번 다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도 예. 소개할 때 진입장벽을 너무 높지 않게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달래 따먹고 맨날 산에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놀고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의 할머니 혹은 나의 어린 시절이랑 그닥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냥 할머니의 어린 시절의 기억, 이거를 좀 사람들이랑 나누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엽서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자료로는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대표님이 한 장 한 장씩 좀 준비해 오신 것들을 보셨을 텐데, 이제 그 할머니 그림이랑 제 그림이 서로 대화하듯이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처음 했었습니다. 아니, 네. 말씀만 들어도 이 그림만 봐도, 그쵸? 얼마나 작가적 목소리를 내라는 출판사 대표님의 제안이 얼마나 이게 묵직한, 힘들었어요. 그 무게로 네. 작가님을 짓눌렀을지 사뭇 새롭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실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19년 5월에 할머니 전시 보고서 6월 달에 첫 미팅을 갖고 7월 달에 이제 작업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합시다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에 책이 나왔으니까 한 3년 하고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네. 그 장장 3년 이상의 그 거의 나날들이 네. 다 축적되어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작가님 마음속에 들었던 어떤 질문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그런 얘기들 좀 해주세요. 뭐 이게 솔직히 이렇게 책의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꽁꽁 숨겨둔 거긴 한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형태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할머니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그 안에만 있어서 이게 제 3의 시선으로 이거를 엮어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책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콜라보, 그러니까 협업이구나.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만들었구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나중엔 이걸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아저씨까지 우리 한 팀 갖고 막 그랬습니다. 원래 아무나하고도 바로 친해지고 호랑이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낯설지가 않네요. 네.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가장 저를 놓지 않고 이 작업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했던 거는 기억을 이어간다라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기억을 읽자.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다라는 게 이어달리기처럼 네. 이렇게 누군가가 사실 바톤을 받고 달리면은 계속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감동을 받은 강연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책 준비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 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위안부 한 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는 그런 강연이 있었어요. 연속 강의였는데, 그 당시 어떤 강연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20대 때 정말, 카메라를 그 당시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거 없을 네. 때, 정말 90년대 초반에 네네네. 본인이 사다가 정말 중국 오지에 있는 막 묻고 가서 그런 곳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근데 그러셨던 분이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청춘을 바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온 몸과 이제 자신의 개인 일정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제 이 활동을 너무 하셔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아이한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개인사에 충실하신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강연에 오셔서 그날 저희한테 강연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쉬었던 거에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온 저는 그건 뭐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분이 저렇게 달리셨기 때문에 이후에 누군가가 또 바톤을 이어가서 그 달리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근데 저분의 체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제 체력은 네. 진짜 작거든요. 근데 이만큼일 수 있지만 나는 요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못하면 뭐 어때? 못하면은 이렇게 기억한 사람도 있어라고 그냥 한 사람의 증인이 되면 되지. 내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증인이 되면 되는 거지. 네네.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 책으로 무슨 인생에 한탕 내 인생이 펴질 거라고 생각도 안 그럴 했어요.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겠다. 저분도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도 그냥 내가 조금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하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 그러면 할머니의 그림을 좀 더 파고들어서 할머니에게 그 묵음이었던, 그러니까 침묵으로 사셨던 그 비어있는 시간 있죠. 그걸 채워주고 싶다. 네, 그 시간을 채워주고 싶다. 그 활동가분의 그 시간, 네, 비어있는 네. 시간처럼 할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리셨던 그림은 97년도 10월부터 98년도 한 2월 요 사이에 한 6개월 남짓 나눔의 집에 기거하시던 시절에 그리셨던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기간이네요. 근데 왜냐하면 할머니가 눈 수술을 하셔서 한쪽이 잘 안 보이시는 상태에서 나눔의 집에 계셨을 때 그때 이제 온전하지 않은 시력으로 기억으로 그리셨던 거고 그리고 나서 눈이 완전히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그림을 더 그리시기도 이제 생활하기도 힘드셔가지고 더 그리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짧았던 그 97년, 98년의 그 삶도 네. 그렇고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회상하면서 그렸던 그 할머니의 시간은 중년 여성의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덧 백발이로세하고 노년의 시간도 있지만 네네. 그래봐야 60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연단에 쓰셨던 그 시간 이전에 그리고 어린 시절 회상 그리고 네. 끌려가셨던 위안소 시절의 회상 네네. 그리고 가게 하면서 부산에서 네, 살았던 네. 부분의 해상 이 정도 기억이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사셨던 시간이. 네, 그래서 네. 이 시간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다 그림인 거죠. 그 네. 책을 보시면 뒤편에 이 아주 수많은 바다들이 쫙 그려져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만들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틀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책 준비할 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사셨던 곳의 여정을 따라서 2019년도 9월, 10월 이때 친구랑 부산에 갔다 왔었어요. 양산, 부산에서 할머니가 태어나신 고향, 뭐, 그 사셨던 곳, 그다음에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네, 춘추원사라는 곳이 있는데, 할머니 그림 속에 등장하는 통도사, 춘추원사 이런 데 다 돌고 다대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김동희 관장님께 할머니 횟집은 어디냐 물어봐서 그래서 중년에 그 비어있는 네. 그 구멍을 그렇죠. 다 찾아서 네. 메우신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그곳을 다니면서 부산 다대포 갔던 곳의 사진을 이제 많이 찍어 왔었는데 그리고 또 가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돼서 이제 아무 데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할머니하고 어떤 네.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 네, 네. 근데 다대포를 보고 오니까 할머니에게 바다란 뭘까가 저한테 정말 큰 화두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다는 검은 바다인데 할머니의 바다는 깜깜하고 푸르고 검은 무서운 바다일 텐데 할머니 고향은 양산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낙동강변에 뭐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 자락 네. 멋있는 동네인데 다대포에서 사셨단 말이죠. 왜 바닷가에서 횟집을 하셨지? 뭐 바다가 안 무서우셨을까? 바다가 왜 할머니 여생이 되었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관장님한테 네. 바다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정말요. 바다가 그립다고. 근데 마치 근데 그때 관장님 말이 그게 꼭 가족을 이루는 것 같았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할머니한테는 삶의 터전이고 가족이고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내가 할머니의 바다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 할머니에게 바다가 뭔지 모르겠으니 내가 매일매일 내가 떠올리는 바다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게 작가님이 보신 바다군요. 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떠올린 바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온 다대포의 풍경 그리고 우리가 그 휴양지로 알고 있는 발리 인도네시아 네. 앞바다도 네. 있습니다. 네. 어딘가에는. 네. 네.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요. 네. 석양이 지는 바다 그리고 내 마음속을 휘몰아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바다도 있어요. 네. 그냥 그날의 심상 같은 거를 왜냐면은 할머니는 매일매일 사셨거든요. 바닷가에서. 근데 저는 그 매일을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살아냈다라는 거. 그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할머니의 매일매일 정말 투쟁 같은 삶이었을 텐데 그게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 나도 나의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내 책상에서 바다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바다를 매일매일 그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실패한 바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건 빼고 좀 괜찮은 바다만 골라서 그렇게 해서 엮어봤습니다. 네.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바다의 그림으로 본인의 매일의 바다, 작가님의 매일의 바다를 보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매일의 바다를 상상하고 그러면서 기억과 기억이 서로 이어지는 이 책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 식대로 말을 해보자면 김복동 할머님의 그림과 글을 더듬어서 공명하는 김지연 작가의 그림과 글 이것으로 응답하는 것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것 살아있게 만드는 것 놀라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놀라운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놀라운 해석 아닙니다. 아니 진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칭찬했으니까 또 짓궂은 질문 또 들어가야죠.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들이 지금 계속 굉장히 겸양의 이야기들을 계속 항상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고민들이 있으셨잖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던 네. 그 검은 바다, 도망가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해결되신 거는 네. 무엇이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네. 죄송해요. 숙제 검사를 받는 숙제를 또 교수님 체크를 왜 또 해야 이러십니까? 되겠네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역시 교수님답게 이런 또 이렇게 사실 그 작가로 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작가도 아니고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엄청 잘 그리는 작가도 아니고요.
제가 작업하는 원동력은 잘 못 그려서이거든요. 잘 그리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아직 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저한테는 좀 추진력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가지 못했고, 아직 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니까 도저히 이제 손을 못 털겠어요. 근데 중간중간 사실 저는 직장에도 다녔었고,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쉬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그림만 그리진 않았어요. 그 우아한 삶이 아니어서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사회적인 막 의식이 들어가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메시지를 담아야 될 것 같고, 이왕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데, 좀 의미 있는 쓰레기를 만들자.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뭐 환경에 그닥 도움되는 작업도 아니고요. 이화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를 낭비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걸 남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 지금 띄워져 있는 저 그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그림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게, 아까 그 서정 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대학교 때 잠깐 탈춤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대학 선배가, 그 동아리 선배가, 너희들 대중가요 부르라고 우리가 연락에 싸운 거야. 니네 왜 맨날 민중가요만 부르니? 그 얘기가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즐겁게 살으라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친 건데, 아직까지 왜 그 그림자를 붙잡고 사냐고. 그 얘기가 너무 신선하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자유로움. 그래서 어떤 그런 복수심에 불타서 이런 게 아니라 즐겁고 해방감에 넘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얼마나 자유로울지에 대한 상상을 처음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그림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가로서 역사적인 어떤 무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라 너무 그냥 귀여운데요, 비망록처럼 그림이? 그리셨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술상이 있잖아요. 네. 꽃이 이렇게 있고, 전 저게 할머니 방에 저런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 그 스냅 사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제가 그 박물관 측 협조로 좀 우연히 개인적으로 외부 유출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저게 어디에 있었냐면 할머니 자개장에 자개 무늬가 저거였어요. 어머.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자개장 장의 무늬를, 그림. 자개장에 있는 무늬를 저렇게 그리신 거예요. 어머. 근데 저런 짓궂은 면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를 그냥 즐겁게,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쓸쓸해 보이지만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고 싶은 방식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의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사실 그 할머니들 그림으로는 강덕경 할머니나 더 유명하시죠. 네, 정말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럼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상징성 강하고 색채도 강렬하시고 분명하시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정말 작가의 그림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유명하고, 또 그래서 일종의 스타 할머니들이 또 계시죠. 근데 할머니의 그림은 유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완성도도 떨어지고 스케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러면 뭐 어때? 근데 이게 작품으로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작품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할머니도 그냥 할머니답게 그 당시 쓸쓸했던 할머니는 쓸쓸하게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도 좀 힘을 좀 빼고 내 일상을 나답게 좀 그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말 저는 할머니 그림 보면서 좀 해방감 같은 것도 좀 느꼈거든요. 네. 그게 해결된 점이라면 해결된 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할머니 그림을 보면 할머니의 그 신선스러운 역사에 대한 어떤 한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담백한 일상이 보이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작가님도 나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얻으셨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그 마음 있잖아요. 자꾸 그림 못 그리신다 그러는데 잘 그리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 그리시는데 왜 자꾸 못 그리신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욕심이 많은가 봐요.
아니 뭐라고 설명이 안 돼.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설명하는 자리. 근데 진짜로 여전히 너무 부족해서 이 책을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제 책 냅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뭐 뭔가 왜냐면은 저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그럼요. 못하겠는데. 쉬워. 근데 어제 저와 그러니까 1년 전에 작업했던 거를 보는데 저 이 책 작업이 3년 넘게 네. 처음에 작업했던 걸 못 보겠는 거예요. 네.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가 생기니까 또 그 사이에 좀 글을 쓴다고 또 좀 그림보다는 글에 매진했던 시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렸던 거는 도저히 이거 못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가 계속 되면서 좀 계속 저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담아야 되는데 더 못한 것 같고 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지 그냥 좀 여전히 못 그렸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렸던 저는 과거고 보고 있는 저는 현재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시차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자로서 만난 이 책은 그림 안에서 할머니 그림 안에서 읽어낸 할머니의 삶, 할머니의 기억, 심지어 상처, 그 다음에 그 유년의 행복감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상하고 공명하는 그 작업이 네. 얼마나 김지연 작가의 능력 안에서 확장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 보시면서 자꾸 못 그리신다 그러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북토크가 어느덧 종반을 향해서 가고 네. 있습니다, 작가님. 그래서 독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생각 별로 없으신 거 제가 아는데 굳이 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수준 높게 질문을 좀 품을 넓혀보자면 이 책을 이제 저도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을 마무리할 때 포부보다는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또 내 마음에는 안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또 이 얘기는 좀 다 닿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 얘기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제목이 앙상도 좀 끊기죠. 언젠가 피겠지라는 제목인데 이게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면 제목을 쓰고 날짜를 쓰고 김복동하고 꼭 이름을 쓰세요. 근데 그 제목 중에서 하나를 그대로 골라가지고 왔거든요. 이 제목 고를 때도 이제 편집회의 하면서 엄청 많은 단어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단어도 있었고 문장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썼던 글이 이제 화자가 할머니가 된 할머니 시점에서 이제 주로 글을 쓰고 시를 좀 몇 편 썼는데 그것도 할머니 입장에서 썼고요. 근데 제일 처음과 끝은 제 입장에서 쓴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서같이 이제 그 처음과 끝은 그렇게 글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이거 여기 네. 그 괄호인데요. 이 특이한 역시 화가만이 만들 수 있는 이 제목 왜 안 닿는 거죠? 여는 괄호가 네. 여는 괄호가 2개 있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분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닫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려있는 괄호가 처음 제목이었고요. 닫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계속 저는 이제 할머니의 뒷모습 그림자를 따라서 그리고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이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박물관 속에 그냥 계속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림을 이어붙이고 그러려면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 생각들을 네, 좀 네.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여는 시로 그거를 넣었고요. 제일 마지막은
이어가다 할 때 그런 잇, 거죠? 어근, 네. 어근으로서 이신데, 이 시옷 받침이 지금 이제 표현은 안 됐는데, 제가 이 연계한 전시에서는 네. 잇이란 시옷 받침 그 끝에 다시 또 이렇게 족보가 열리듯이 이렇게 계속 시옷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네.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계속 펼쳐져 나가는 관계가 잇이라는 어근으로 좀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마지막 시는 그걸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리고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글로 이제 썼는데, 앞뒤 시 중에 네네. 꼭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대목이 있으면 좀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갑자기? 창피하신가요?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할수 해보시죠. 있습니다. 뭐든지 네, 그럼요. 책을 위해서라면. 네네네. 저는 이 부분 너무 좋거든요. 아. 요 부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마지막에 그 프롤로그, 그러니까 그 겹치는 여는 괄호 2개 겹쳐 있는 겹괄호라고 얘기할게요. 네. 겹 여는 괄호. 네. 그것은 이제 프롤로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시라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 시, 그거를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읽고 여기는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네. 장소팔 춘재처럼. 저는 그럼 여기서부터 할게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와 만나야만 하는 이응은 이름이고 이야기이다. 나는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폭 들어가 앉아 구멍난 시간을 잇는다. 솔기가 보이도록. 매끈하지 않아도 괜찮다. 깊게 팬 주름을 닮은 서툴고 거친 솜씨로 오래도록 잇느라 애썼다는 흔적을 남겨야 하므로. 그것들은 어색하게 인사하던 수줍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오래도록 놓지 않던 둥글게 굽은 손등을 닮았다. 아름답습니다. 시가. 네. 아니, 오늘은 시를 읽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많이 시킵니다.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시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림 보시고, 말씀 듣고, 책도 펴보시면서 어떻게 풍성한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진심을 담아서 귀한 이야기 전해주신 김지연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 책을 제게 선물로 주시면서 글씨를 굉장히 그림처럼 쓰시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필체를 갖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에 희망을 걸어보아도 되겠지요. 아직 뿌리가 든든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김지연 작가님의 예술 여정이 그 뿌리가 튼실히 자라나서 말라붙은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삶과 영혼을 푸르게 감싸 안아주는 생명의 열매를 튼실하게 맺으시리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